총구가 그의 이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평양 외곽 형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쇠 말뚝에 묶인 그는 눈앞에 집행소대원 5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구는 떨림없이 정확하게 그의 심장과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이었던 리중혁이 이제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반동 반역 명분자 리중혁 최후 진술 있는가? 집행 책임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는 강제로 동원된 주민들 20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중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장 뒤편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소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리중혁의 옆으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을 묶은 밧줄이 잘렸습니다. 리중혁은 어리둥절한 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년 전 두만강을 건너도록 그가 몰래 도왔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림철영. 그가 이곳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철영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막탄 때문인지 사방이 뿌연 회색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리중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철영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뒤에서 보위부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형장 경계를 벗어나 산비탈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이제는 그를 죽이려 했고 그가 목숨 걸고 도왔던 사람이 돌아와 그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형의 죽음, 복수의 시작. 모든 것은 리중혁이 16살이던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 김철수는 그보다 4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형은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청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변두리의 그들 집은 가난했지만 형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동생을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리중혁이 8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누워 계셨습니다. 중혁아, 걱정 말거라. 형이 있지 않나? 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형은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은 두만강 넘어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형은 일을 나갔습니다. 12월 중순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큰일이 있다. 늦어도 새벽에는 돌아올게. 형이 낡은 패딩 점퍼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불안한 마음에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형, 위험하지는 않겠지? 야, 이 자식아. 형이 누군데? 걱정 말라니까. 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형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김철수 집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리중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철수는 오늘 새벽 두만강 월경을 시도하다 사살되었습니다. 시신은 국경비대 막사에 있으니 수습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중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국경비대 막사에 갔을 때 형의 시신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리중혁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형의 등과 뒷머리에는 총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형을 뒤에서 쏜 것이었습니다. 형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 리중혁은 형의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형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됐고, 이제 시신 수습하고 썩 나가. 경비대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도망가는 사람을 쏜 겁니까? 리중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비대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월경하는 반역자를 쏘는 게 우리 임무야.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 리중혁은 형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탈북 시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어머니는 형의 시신을 보자마자 기절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리중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묻고 돌아온 날 밤 리중혁은 형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혁아, 형이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글을 읽게 되겠지. 미안하다. 형은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어. 이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야. 형은 먼저 가서 길을 찾아볼게. 너는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와라. 리중혁은 그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형은 그를 두고 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서 길을 닫고 동생과 어머니를 데려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총알 몇 발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리중혁은 16살에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수.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을 쏜 사람들, 형을 반역자로 낙인 찍은 이 체제 모든 것에 대한 복수. 하지만 그는 약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 그들이 되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보위부 요원으로의 변신. 리중혁은 보위부 청년동맹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형이 월경범 아니냐? 그런 집안 출신이 왜 여기 오는 거야? 바로 그래서입니다. 형은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씻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형의 죄를 갚겠습니다. 리중혁은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각오가 진짜인지 지켜보마. 그렇게 리중혁은 보위부 체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3년은 하급 요원으로 온갖 자비를 했습니다. 감시 대상자들의 동태를 보고하고 밀고를 접수하고 때로는 체포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급자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고 어떤 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형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리중혁은 정식 보위부 요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담당 분야는 탈북 관련 사건. 아이러니하게도 형을 죽게 만든 바로 그 분야였습니다. 리중혁 동무 내 형이 월경범이었기에 오히려 이 분야를 더 잘 이해할 것이요. 내 임무는 탈북을 기도하는 자들을 사전에 색출하고 검거하는 것이요. 상급 간부의 말을 들으며 리중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임명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임무와 갈등. 첫 임무는 한 달 만에 주어졌습니다. 회령시에 사는 박성호라는 30대 남자가 탈북을 준비 중이라는 밀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리중혁은 동료 요원 둘과 함께 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누구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박성호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8살쯤 된 딸아이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다. 박성호, 내가 월경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순순히 협조하면 처벌을 줄여주마. 동료 요원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집을 뒤져라.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중혁은 부엌 천장 뒤에서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중국돈, 마른 옥수수떡, 손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동료 요원이 박성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성호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순간 리중혁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끌려가던 날 자신도 저렇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 이자를 연행합시다. 동료 요원이 리중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성호를 끌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에서 박성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올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중혁은 형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호는 노동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1년형. 아내와 딸은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리중혁은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리중혁 동무 잘했소. 이런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뿌리 뽑아야 하오. 예, 동지. 리중혁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구원. 그로부터 일주일 후 리중혁은 야간 순찰 중 두만 강변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강을 건너려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리중혁은 주저없이 뛰어들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소? 여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리중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리중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형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 여자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박성호처럼 끌려가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당신 아이가 있소? 리중혁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딸이 할머니 집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언니가 병원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또 병원비, 또 아이. 형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리중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결정. 들으시오. 지금 강물이 너무 차가워서 건널 수 없으오. 5일 상류로 가면 얕은 여울이 있고 그곳 건너편 중국 쪽에 작은 마을이 있소. 내일 밤 11시에 그곳으로 가시오. 그 시간에는 순찰이 없으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보이부원 아니오? 맞소. 그러니 이 일은 절대 비밀이오. 만약 잡히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한 적 없으오. 알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중혁은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리중혁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역 행위였습니다. 들키면 자신도 총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박성호를 체포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 이게 맞는 거겠지요? 이중생활의 시작. 그날 이후 리중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직한 보이부 요원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못다 이룬 일. 그것을 자신이 대신 이루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 탈북하려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형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중혁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정보가 들어오면 일부러 늦게 현장에 도착하거나 증거를 없애주거나 안전한 루트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요원이 담당한 사건이거나 자신이 개입하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요원 4년 차가 되던 여름 리중혁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리중혁 동무 중요한 임무가 있어. 상급 간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지? 온성군에서 대규모 탈북 조직이 적발되었소. 브로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어. 이번 사건을 맡아 철저히 수사하시오. 리중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규모 조직이라면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수십 명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중혁은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온성군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보이부 요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 강명철 대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리중혁 소자 동무 왔구려. 상황을 브리핑하겠소. 강 대자는 차가운 눈빛의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요원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15명이 이 조직에 연루되어 있소. 주동자는 김영숙이라는 40대 여자요. 이자가 브로커와 연결되어 사람들을 모집했소. 증거는 확보되었습니까? 일부는 확보했소. 하지만 더 캐내야 하오. 특히 브로커의 신원과 루트를 밝혀내야 하오. 그들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박명순이라는 30대 여자였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이요. 박명순은 조사실에서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자는 가차 없었습니다. 이년아,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김영숙을 만난 게 확인됐어. 솔직히 말하면 형을 줄여주마.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탈북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박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중혁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 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명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지. 좋아. 내 자식들을 데려오마. 애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 안 돼요. 제발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박명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중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 대자 동지, 제가 조사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리중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대자가 그를 왜? 방법이 있어? 예. 좀 더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 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토. 1시간 줄 테니 물어보시오.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할 거요. 강 대자가 나가자 조사실에는 리중혁과 박명순만 남았습니다. 리중혁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박명순 동무, 들으시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소. 뭐라고요? 박명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중혁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자식들 올해 7살, 5살, 3살이지요? 막내는 아직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고요. 어떻게? 조사했소. 들으시오. 당신이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오? 강 대자는 정말로 당신 자식들을 데려올 거요. 그리고 당신 눈앞에서 그 아이들을 괴롭힐 거요. 당신이 입을 열 때까지 말이요. 박명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적당한 진술을 만들어준다면 당신은 탈북 시도를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자수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소. 그러면 형량이 훨씬 줄어들 거요. 왜 저를 도우려는 겁니까? 박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중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형도 당신처럼 가족을 위해 강을 건너려다 죽었소.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소. 박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언니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소.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소. 적어도 당신과 당신 자식들은 지킬 수 있소. 리중혁은 조심스럽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명순이 김영숙을 만나긴 했지만 탈북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나중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 자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대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자 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뭔가 석연치 않은데. 박명순은 주변 인물일 뿐입니다. 핵심은 김영숙과 브로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 대자는 못마땅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박명순은 노동 단련대 6개월 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자식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을 포함해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리중혁은 조사실 밖에서 그들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발 그만. 다 말할게요. 다 말할 테니까 그만. 밤마다 리중혁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의 얼굴, 박명순의 눈물, 김영숙의 비명이 뒤섞인 악몽이었습니다. 브로커를 지키다. 일주일 후 김영숙이 자백했습니다. 브로커의 이름은 최철수.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김영숙은 그의 연락처와 만나는 장소까지 모두 불었습니다. 리중혁 소자, 이번에는 자네가 직접 브로커를 잡아보시오. 강 대자가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브로커를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탈출로가 막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중혁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김영숙의 휴대폰으로 최철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만남을 잡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중혁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철수에게 경고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전 이틀 전 리중혁은 몰래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전에 도왔던 사람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경이라는 50대 여자였습니다. 동무 웬일이시오? 리경이는 리중혁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보이부원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리경이 동무 조용히 이야기 좀 합시다. 그들은 집 뒤편 헛간으로 갔습니다. 리중혁은 주변을 살핀 후 말했습니다. 중국에 연락할 방법이 있어? 예. 무슨? 솔직히 말하시오. 당신 조카 림철영이 3년 전 탈북했지요. 내가 도왔소. 리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 맞소. 시간이 없으므 철영이에게 연락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조토. 최철수라는 브로커를 아시오? 리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철영이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최철수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연락하시오. 이틀 후 온성군 남산마을 담배가게에서의 만남은 함정이라고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전하시오. 하지만 이건 부탁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요. 리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중혁은 그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 조카 모두 위험해질 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중혁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최철수가 경고를 받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리중혁과 동료들은 남산마을 담배가게 주변에 매복했습니다. 강 대자를 포함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김 소자, 네가 김영숙 역할을 하시오. 최철수가 나타나면 신호하시오. 알겠습니다. 리중혁은 담배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철수가 정말 안 올까? 만약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20분, 30분.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소자, 어떻게 된 거요? 무전기로 강 대좌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중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길 정보가 샜나? 철수한다. 강 대자가 욕을 하며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리중혁은 담배가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최철수, 부디 무사하시오. 의심의 시작. 평양으로 돌아온 후 강 대자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영숙, 그 여자가 거짓 정보를 준 게 분명해. 다시 조사해야겠어. 하지만 김영숙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럼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는데. 강 대좌의 날카로운 눈빛이 리중혁을 스쳤습니다. 리중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최철수가 눈치챈 게 아닐까요? 그쪽도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행히 강 대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김영숙을 포함한 7명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리중혁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브로커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앞으로 구해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리중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6년 차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30여 명의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흘려 도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중혁은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 탈북 희망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루트, 피해야 할 시간과 장소, 믿을 만한 브로커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중혁은 매일 외주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철 가족. 어느 가을밤 리중혁은 한 가족을 도왔습니다. 정민철과 그의 아내 한숙희 그리고 10살 아들 정욱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민철이 리중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아니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됐고 그저 무사히 건너가시오. 오늘 밤 11시 회령 북쪽 철교 밑에서 최철수를 만나게 될 거요. 그 사람을 믿으시오. 알겠습니다. 정민철 가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리중혁은 그들이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철 가족이 국경비대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중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안전한 루트를 알려줬는데. 김 소자,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료 요원 박성국이 물었습니다. 그는 리중혁과 같은 부서에서 5년째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운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요. 요즘 탈북 시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가 가끔 이렇게 들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마치 누군가 정보를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박성국의 말에 리중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냥 하는 소리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리중혁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리중혁은 정민철을 만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는 얼굴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정민철 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리중혁은 조사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민철은 리중혁을 보자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팔아넘긴 거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갔는데 거기에 경비대가 매복하고 있었소. 당신 아니면 누가 알겠소? 리중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려준 정보가 센 걸까요? 아니요. 나를 믿으시오. 내가 당신들을 팔았다면 진작에 체포했을 거 아니오. 그럼 누가 정보를 흘린 거요? 모르겠소. 하지만 나는 아니요. 정민철은 리중혁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리중혁은 그를 남겨두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국이었습니다. 김 소자 수고했소. 박 소자는 왜 여기에?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소. 같이 걸을까요?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성국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김 소자, 우리 몇 년 같이 일했지요? 5년 됐습니다. 그동안 자네를 지켜봤소. 유능하고 성실한 요원이지. 상급자들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요. 박성국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리중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소? 리중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 이상한 패턴이 보이어. 탈북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가 늘어났소. 그것도 자네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말이여. 우연일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그리고 자네가 조사한 사건들을 보면 유독 형량이 가벼운 경우가 많더군. 박성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중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조사 방식이 심리적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방법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조심하시오, 김 소자. 윗선에서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어. 박성국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리중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들킬 위기였습니다. 체포와 처형 선고. 집으로 돌아온 리중혁은 모든 증거물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적어둔 메모들, 지도, 연락처 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 증거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중혁이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문 끝에 리중혁의 이름을 댔습니다. 리중혁 소자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이 안전한 루트를 알려줬어요. 그 증언이 보고되었고 리중혁은 즉시 소환되었습니다. 리중혁, 내가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이냐?
신문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리중혁은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 증언은 뭐냐? 탈북자가 내 이름을 명확히 밝혔다. 모함입니다. 제가 그를 체포했기 때문에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리중혁이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했습니다. 리중혁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리중혁은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공개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채 리중혁은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는 않았을까? 30여 명을 구했지만 결국 들켜서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었어. 형,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전날 밤의 대화. 공개 처형 전날 밤 구치소 독방에 누워 리중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32년의 짧은 인생. 형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형님, 곧 가겠습니다. 리중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리중혁. 아직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성국이었습니다. 박소자. 내일이면 끝이구만. 그렇습니다. 박성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네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왜 그랬나? 리중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제 형도 탈북하다 죽었습니다. 형은 가족을 위해 그랬어요. 저는 형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미친 짓이야. 자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할 일이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박성국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자네가 부러웠어. 왜? 나도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겁쟁이야. 가족도 있고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용기가 있었어. 박성국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소자, 미안하네. 자네를 구해줄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괜찮습니다. 박소자 잘못이 아닙니다. 박성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리중혁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구출. 다음 날 아침 경비병들이 리중혁을 끌고 나왔습니다. 트럭에 실려 형장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몇이나 행복할까?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중혁은 말뚝에 묵혔습니다. 집행 소대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림철영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철영은 4년 전 리중혁이 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22살이던 그는 이제 26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리중혁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철영이 리중혁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리중혁은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리중혁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쪽이요. 철영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소총으로 추격자들을 견제하며 리중혁을 엄호했습니다. 그들은 형장 뒤편 산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서 쏜다. 보위부원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이미 그들은 나무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철영은 정확한 루트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그들은 산비탈에 숨겨둔 차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리중혁은 트럭 증칸에 올라탔습니다. 철영과 그의 동료들도 뛰어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미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리중혁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철영이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먼저 드십시오. 설명은 안전한 곳에 가서 하겠습니다. 트럭은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능숙하게 좁은 산길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은 외딴 농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차를 바꿉니다.
철영이 말했습니다. 농가 뒤편에는 다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차를 갈아탔습니다. 선생님,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철영이 농민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리중혁은 보이부 제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농민처럼 보였습니다. 새 차는 더 작고 빨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영,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내가 처형당할 걸 알았어? 리중혁이 물었습니다. 철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았어요. 선생님 소식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전을 계획했어요. 쉽지 않았겠소. 예.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형장 경비병 중 한 명을 매수했고 탈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었죠. 미안하오.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철영이 리중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살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선생님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철영의 말에 리중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회령을 지나 온성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위험합니다. 철영이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국경까지 10리 정도 남았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철영이 앞장섰고 리중혁은 그를 따랐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뒤를 경계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중혁은 그 강을 보자 형이 떠올랐습니다. 형도 저 강을 건너려다 죽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경비가 삼엄합니다. 철영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멀리 경비 초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초소를 피해가야 합니다. 철영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지나가고 가시던 불을 헤쳐야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나자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넙니다.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았어요. 철영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리중혁도 뒤를 따랐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1월의 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철영이 리중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뛰십시오. 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물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튀기며 날아왔습니다. 으악. 뒤에 있던 동료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에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철영이 외쳤습니다. 리중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물을 헤쳤습니다. 드디어 건너편 땅이 발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강을 건넌 그들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윤철이는? 철영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총에 맞았던 동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에 빠졌거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남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사가 담요를 건넸습니다. 리중혁은 젖은 몸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중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죠.
근데 윤철이는 그 친구도 선생님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원해서 이 작전에 참여했어요. 각오는 하고 왔을 겁니다. 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중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차는 중국 땅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의 한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집 안에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리중혁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일단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밥을 내왔습니다. 많이 드시오. 기운 차려야지요. 리중혁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는 하루에 한 번 옥수수죽만 줬거든요. 밥을 먹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철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든 물으시오. 선생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보위부 요원이면서 탈북자들을 도운다는 게 목숨을 건 일 아닙니까? 리중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위부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지. 철영은 조용히 리중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였다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용기라니?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진짜 영웅이십니다. 리중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오. 그저 형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여러 곳을 거치며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중국 남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리중혁 씨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중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자유의 땅으로. 열흘 후 리중혁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위로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리중혁은 형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제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형님이 꿈꿨던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리중혁은 새로운 세상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똑같은 공기였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는 철영과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리중혁이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민철과 그의 가족, 박명순과 그녀의 아이들, 리경이의 조카 림철영, 그리고 수십 명의 탈북민들. 선생님.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리중혁은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정민철이 리중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아들 정욱이는 이제 15살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요. 어린 목소리로 정욱이가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박명순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모두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요. 리중혁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리중혁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살.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리중혁은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처음에는 저도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중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중혁은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한국의 문화와 법률. 배울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감시당하며 살았기에 자유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철영과 다른 탈북민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NGO 활동. 선생님,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철영이 리중혁의 집에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리중혁은 커피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소. 하지만 아직도 가끔 꿈을 꾸오. 무슨 꿈이요? 북에 있을 때 꿈이요. 보이부 요원으로 일하던 때 말이요. 그때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저만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어요. 철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자책 갖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30여 명의 목숨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소. 구해지기를 기다리며. 리중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저희가 NGO를 만들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요. 선생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리중혁은 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소? 선생님은 북한의 보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시잖아요. 리중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NGO 활동. 그것은 자신이 북에서 했던 일을 이곳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좋토. 함께 하겠소. 그렇게 리중혁은 프리코리아라는 NGO에 합류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 개선 활동, 탈북 희망자들에게 정보 제공 등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도 잘 몰랐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탈북민들을 상담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들은 북에서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했습니다. 리중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적응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5살 여자 탈북민 최순희가 울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탈북했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요. 시간이 걸릴 뿐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소.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요. 우리가 있소. 리중혁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리중혁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북에서 모든 사람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증언과 화해. 1년이 지났을 때 NGO에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영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분은 북에서 보이부 요원으로 일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도운 분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분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리중혁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중혁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중혁입니다. 리중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 가깝습니다. 보이부 요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리중혁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형이 탈북하다 죽은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죠. 리중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체포한 사람들,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리중혁은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속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정착을 돕고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 형의 죽음을, 그리고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철이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리중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리중혁의 손을 잡고 안아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